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쟁꾼의 곽수정입니다. 이 AI 붐을 동력으로 지난 5월부터 급등세를 보인 미국 기술주에 과연 변화가 생길까요? 이 강세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놓고 버블이다, 아니다, 이 갑론을박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히 13거래일 연속 최장기 랠리라는 기록을 세운 테슬라의 향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테슬라와 글로벌 전기차 산업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지난주 엔비디아 집중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세 분의 꾼과 함께 테슬라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네, 5월과 6월에 걸쳐서 이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두 기업이 있죠.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AI 붐을 불러온 미국 기술 성장주 랠리 가운데서도 이 두 기업의 상승세가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에 이어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이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테슬라가 두 달 만에 일간 최대폭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은 잠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중인데요. 과연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 기술주의 상승을 이끈 AI 붐이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닷컴 버블에 비유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버블을 양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의 꾼께서는 이 버블이냐 아니다, 상승세다,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어느 쪽이신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남우 교수님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테슬라의 그 장기 성장성을 되게 믿어온 사람이어서 네. 올해 연초에 주가가 $100까지 하락한 것은 하여간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205, 60달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바클레이 증권 리포트를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논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주가가 한 150% 상승했고, 네. 지난 한 달 동안 한 50% 상승했는데, 엔비디아는 주가 상승한 것만큼 기업 이익 추정이 같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근데 테슬라는 어차피 지금 이제 AI나 이런 기대감으로 소프트웨어 실력이 본격적으로 발휘가 될 것이 이제 더 뒷미래니까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추정하는 2, 3년치의 추정치는 변동이 없어서 우리가 펄을 기준으로 보면 연초에 테슬라 주가가 $100일 때, 네. 지금 퍼가 한 20배였는데 네. 지금 260달러면 이제 퍼가 내년 2024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월이니까 올해 전망보다 내년 거 갖고 보는 게 더 맞는데, 그래도 퍼가 50배여서 이게 상향 조정 없이 퍼가 리레이팅이 20배에서 50배가 됐으니까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일 때 너무 과도하게 빠졌고, 이 회사를 단순 자동차 회사로 보는 건 되게 잘못이어서 네. 소프트웨어 중심의 AI를 잘하는 기업으로 보면 우리가 펄을 4, 50배 정도 주는 것은 무난하다.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버블이 아니고 가격 조정, 주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상승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과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조정 국면일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정도 이만저만 해야죠. $100까지 훅 떨어졌다가 다시 $260까지 훅 올라가는, 이거는 조정이라기보다도 널뛰기 같은 그런 조정 장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문수? 일단 저희가 주가를 추정을 할 때는요, 사실 이제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살펴봅니다. 하나는 앞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닝, 이 실적이라는 걸 기반으로 먼저 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성장과 기대감의 함수인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봅니다. 기존에 기존에 좀 컨벤셔널한 비즈니스의 경우는 이익의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멀티플, 그러니까 기대감을 많이 부여해서 이 주가를 사실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표면적으로는 전기차를 파는 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사업 구조라든지 뭐 인수합병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전략들을 개진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에너지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면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말해 저희들이 그 높은 멀티플을 주고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플랫폼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기반의 어떤 뭐 배터리 업체들 같은 그런 기업들이 받고 있는 어떤 기대감이나 성장성을 사실 테슬라에다 두고 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책의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혹은 외부 경기 변동에 따른 가시성이 뭐 떨어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닝의 변동 없이 밸류에이션이 좀 주저앉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훈풍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멀티플이 뭐 버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단 한 번도 쌌었던 적이 없습니다. 싸질 때는 이게 가시적인 이익을 내는 구간에 왔을 때 결국에는 싸지게 되고 그때는 뭐 주식으로서의 매력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테슬라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윤희 교수님, 지금 우리 장문수 의원님 말씀 중에 플랫폼 기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우리 저 의원님?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에너지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산업 중에 대표적으로 전기 자동차라는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능을 넣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자동차를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감을 가지니까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 로보택시란 말이죠. 자율주행.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의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했던 건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이게 가능하겠느냐. 레벨 4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레벨 3에서 인간과 로봇의 책임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논란과 갈등들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과연 되기는 될 텐데 언제 될 거냐라고 하는 또 약간의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남우 교수님,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화면에 나갑니다만 자율주행차의 완성 이게 아마 가장 근접하고 있는 게 테슬라이지 않겠는가. 뭐 중국이 그렇죠. AI를 뽐내고 네. TT라고 하는 뭐 우버 같은 택시 회사도 동원을 해서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플랫폼 컨텐츠와 전기와 모든 에너지와 우주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산업의 집합체는 테슬라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제 인적 구성,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그 엑스큐션, 그러니까 뭔가 실행, 시작을 예. 하면 이제 그걸 실행하는 능력, 뭐 네. 이런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그 비전 리더십을 보면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 S를 탄 지 네. 6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6년 동안 뭐 좋은 경험을 했고 실제 이 차를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라는 것도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을 막연하게 투자한 건 되게 많은 리스크를 안는 건데 이제 저는 얼마만큼 이 회사의 제품이 훌륭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 경험을 쭉 해왔죠. 그리고 네. 이제 어제 이제 우리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모델 3를 산 후배는 이제 그 차는 이제 오토파일럿을 놓고 자기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같은 데도 이제 네. 거의 이제 뭐 편안하게 운전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 뭐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장점이 많은 회사고 아까 그 진행자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치가 이 회사에 다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전 세계에서 어떠한 그 산업이나 그 네. 회사의 물량이 20-30%씩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도 실제 물량 기준으로 성장성은 그보다 낮거든요. 물론 엔비디아가 있는 분야는 좀 더 성장성이 높지만 그래서 그만큼 성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싱 파워도 있고 브랜드도 뛰어나고 그게 결국 이익으로 이제 나타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주가의 변동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코어 핵심 종목으로 네. 우리 투자가들이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이 고속도로상에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그 주유소에서 약 한 100m 떨어진 곳에 테슬라의 충전기가 한 30개가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넓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프라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그런 면에서 놓고 이제 제가 뭘로 비유하려 그러면 가치는 인정을 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아까 퍼가 50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기대를 갖고 계속 퍼를 올려가는 것도 인정을 할 것이냐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한 번은 조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홀딩이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신규 사업이까지는 한계가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멀티플이 주저앉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참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신기하게도 상당히 챌린징하지만 새로운 어떤 전략이라든지 사업들을 이 자본시장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있죠. 게다가 소비자들 또한 이 제품 선택이라든지 그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뭐 일부 투자가들의 어떤 투기성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가의 버블을 좀 만든다라기보다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생각보다는 크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최근 이제 멀티플에서 나타난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투자자분들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전기차 시대에 전환되면 테슬라가 제2의 도요타겠지요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과감하게 사실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당연히 제2의 도요타이기도 하겠지만 네. 배터리,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를 가장 잘 보급할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이 바로 이제 전기차입니다. 네. 이 전기차를 가장 잘 보급해서 이걸 바탕으로 일종의 가상의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현재 누구가 가장 잘하냐라고 꼽으면 테슬라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전기화되는 에너지 이거에 대한 원천적인 힘을 가장 잘 갖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람코 같은 업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향후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앱 같은 디지털 컨텐츠의 플랫폼이 아니라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플랫폼 혹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이 공급자 수요자들 간의 어떤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또 테슬라 비즈니스 모델을 본다면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업체들의 성장성도 투영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좀 특이한 형태의 복합적인 전략 구사하는 업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멀티플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놓고 보면 우리 권현주 교수님 지금 중국 쪽에서 만들어낼 상당히 저가의 전기 자동차도 많이 존재를 하고 특히 배터리 제가 충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배터리를 통째로 그냥 5분 내로 들어갔다가 빼서 옛날 쓰던 거는 밑으로 놓고 새 거를 달아서 다시 출발하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 장치도 나오고 있다는 걸 네. 보면 미래에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도 그렇게 밝지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플랫폼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단순히 전기 자동차만 가지고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가 밸류를 말하고 주가를 말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남우 교수님은 테슬라를 분석을 하실 때 이건 자동차를 넘어선 그 네. 이상의 것이라고 이제 그렇죠. 관점을 가지시는 거고 장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의 산업의 확장성을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 기업을 바라볼 때 그냥 이용자로서 바라볼 때는 내가 좋은 차를 사서 A에서 B까지 저렴한 전기 에너지를 쓰고 배출을 하지 않고 이동만 잘하면 된다라는 관점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가 관건인 네.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중에서 테슬라가 꿈꾸는 IT 왕국의 일환이냐 아니냐 그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근데 지금 테슬라를 보는 시각은 사실은 전기차라고 하는 포인트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는 맞는데 전기로 그동안은 전기차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네. 그런데 이 빠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 관점에서 주목하는 건
그러면 전기 자동차 제조사로서의 기업의 가치는 크게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기존의 기업들의 전환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2, 3년 사이에는 지금과 같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위상이 유지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방금 권현주 교수님 말씀은 핵심은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의 차로서의 기능만 놓고 보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거니까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남 교수님이나 우리 장 의원이 말씀하신 장문수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 과연 AI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의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만큼 밸류화 되겠느냐. 아마 이게 키 이슈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제 월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실제 그 구글이 그 인공지능 AI를 본격적으로 한 게 벌써 6, 7년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테슬라를 보면 인적 구성이나 지금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보면 수백 명의 AI 머신러닝 전문가를 뽑고 있어요. 그거는 네. 아무나 우리 이제 구독자, 청취자분들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지금 4월부터 AI 회사로 전환된 게 아니라 이미 이 회사의 DNA의 문화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론 마스크가 꿈꾸는 것은 애플이 20억 개의 애플 디바이스가 전 세계에 있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요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고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는 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좀 가격을 우리 일론 머스크 회장이 치고 나가는 것은 보급률을 우리 물건을 많이 깔겠다. 그래서 테슬라를 전 세계에 많이 깔아놓으면 하드웨어로 버는 것은 10%, 15%만 마진을 내면 충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여러 가지 부가가치 서비스를 해서 많이 벌겠다는 거여서 그 점을 인정하고 가산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국내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회장이 좀 이렇게 돌출 발언도 하고 이 회사는 약간 구름에 떠 있는 같은 회사 아닌가. 근데 제 이제 아는 분이 몇 달 전에 일론 네. 머스크랑 실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네.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 버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돈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가격 협상을 하는데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를 하더라고. 그 가격에 납품을 하겠냐.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자동차 부품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 얘기 들으면 어마어마한 가격 협상력을 테슬라가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그 물론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동반자로 인정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1달러라도 자기의 기업을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좀 설렁설렁 넘어가는 회사 아닌가. 엄청난 엑스큐션, 실천력을 보이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대체로 그렇죠. 인류 회사들이. 그런 회사로 우리가 테슬라를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생태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남희 교수께서. 권율 교수님. 지금 그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일단은 배터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배터리죠. 배터리 부분에. 그러니까 충전하는 거를 포드라든지 GM이 아무리 지금 도전하고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깐다고 하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라든지 충전 기술, 배터리 기술에 대한 어떤 팔로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테슬라가 스페이스 X나 스타링크 산업까지 다 연결을 한다 보면 결국 미래의 디지털 왕국을 꿈꾸는 게 아마 에론 머스크일 건데 그럼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의 인프라 기술, 이 생태계 이거는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완제품이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완제품이라는 것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미리 선점을 한 거죠.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된 게 뭐 2003년, 4년 그때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동차를 잘 팔기 위해서 네. 당연히 인프라 구축을,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해야겠죠. 네. 그때는 표준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나오니까 이미 테슬라 충전기가 많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용자 관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의 충전이 불편하면 그 차를 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비록 경쟁사라 하더라도 충전 인프라는 같이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고 당연히 아직까지 발전해가지고 전기를 파는 발전사는 아니니까 네.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사와서 소비자에게 되파는 유통업이잖아요. 충전 사업이라는 것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해주면 그만큼 충전 사업에 대한 이익이 늘어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거를 마다할 일은 없겠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편에서는 그게 미국만의 이야기냐 아니면 뭐 그 외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이야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인프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먼저 깔아놓으면 네.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슬라가 선견지명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은 선견지명이 아니고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네. 지금은 다른 제조사의 선택을 받게 된 거죠. 예, 방금 화면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미국 현재에서 지금 충전기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네요. CCS라고 하고 네. 넥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넥스를 사용하는 회사가 3개 회사고 CCS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한 6개 회사가 되는 것, 5개 회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저 기술적인 차이가 어떤 것을 지금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CCS라는 것과 넥스라고 하는 차이는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겁니까? 즉 CCS는 우리가 콤보 타입이고요. 네. 그 넥스 같은 경우는 콤보 타입이 아니고 예. 그냥 테슬라가 만든 방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속하게 충전을 잘 해주느냐라는 그런 차이인데 미국은 사실은 CCS 방식이 표준입니다. 네. 근데 이 표준이 만들어진 게 불과 4, 5년밖에 안 되고 우리도 4, 5년 전까지 고민하다가 미국식의 표준을 이제 따라간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미국의 표준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규격 더 빠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규격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표준은 CCS 방식인데 네. 이용자는 테슬라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돼서 미국의 충전 표준이 그러면 테슬라 방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제조사 브랜드도 그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안에서 뭔가 소켓도 바뀌어야 되고 네. 설계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죠. 예.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런 측면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충전 규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저도 전기차를 타봤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저 코드를 따라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장문수 의원님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림만 단순히 놓고 봐서는 넥스에다가 어댑터만 끼워가지고 CCS로 돌릴 수도 있고 CCS 충전기를 가지고 또 어댑터를 돌려서 또 넥스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현대차는 방금 표에서 보니까 CCS로 나가는 것 같네요. 네. 사실 그 NACS 방식과 CCS 방식의 전환이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비용의 문제고요. 네. 제가 휴대폰 생각하시면 쉬운 게 애플의 8핀짜리를 쓰느냐 USB-C 타입을 쓰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돼지코 갖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꽂아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네. 이 충전소라는 게 그 타입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 차가 그 소켓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들이 충전 가능한지를 열어줘야 여기는 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닫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진영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미 충분히 깔려있는 이 충전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사실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들을 사실 이제 그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전체적인 경쟁 구도나 전략의 관점에서 저희들은 좀 더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이 측면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좀 테슬라 쪽에 좀 유리하게 저희가 해석됐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으로도 좀 나타난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테슬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 차량에 대한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였든지 안 그러면 그 보급된 전기차들의 충전 용량을 활용해서 이 충전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해서였든지 간에 어쨌든 인프라들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프라들은 기존의 테슬라 유저들이 상당히 편하게 그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소였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바이든 정부 이후에 이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를 상당히 좀 높이면서 차는 멋있게, 예쁘게, 그리고 품질이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네. 정작 이 차량들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구매 장벽을 좀 높여놓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완성차 진영,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들은 인프라를 같이 늘리지 않으면 그들의 어떤 그 판매의 어떤 이 침투율을 좀 높이기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 테슬라 인프라를 활용하게끔 이것들을 열게 되는 이 진영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충전소 인프라를 확장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게 됐고요.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슬라 유저들보다 비싸게 충전 비용들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한테서 이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인프라를 늘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충전 비즈니스를 또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누릴 수 있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CCS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뭐 지난 현대차 CU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이제 장재현 사장이 이 투자자들 앞에서 얘기했었던 표현 중에 일부를 좀 가져오면 이 NACS 방식이 지금 현재 현행 아이오닉 5나 EV6, 뭐 EV9 등에 적용된 이런 고압의 고속 충전 방식까지를 커버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품 성능 자체는 기존의 기성으로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충전의 품질을 갖고 있는데 이걸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CCS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뭐 NACS 방식 테슬라가 이제 열어주면 또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다만 소비자들이 좀 비싼 돈을 주고 편의를 취할 것이냐, 돈을 더 내고 편의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 반대편을 택할 것이냐, 옵션이 좀 넓어지는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구축하려고 하는 OS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요인들이 나중에는 큰 격차를 벌이는 데 있어서 아니면 자기의 고객을 고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나눈 것도 충전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 과거에 80년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베타 방식이 있었고 소니에. 그다음에 그 JVC죠. 그 HB인가요? 그 방식이 있었죠. VHS 방식이 있었죠. VHS 방식. 그러다 결국은 VHS가 이기고 소니의 베타 방식이 무너졌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만 해도 2000년대 그 블루레이 소니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바의 HD DVD 방식이 있었고 이게 다 경쟁을 하다가 결국 하나가 도태가 되었지 양존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그러면 CCS나 넥스가 양존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가 도태될 것인지의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고 만약에 살아남는다 그러면 넥스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왜? 이미 스타링크도 있고 수많은 컨텐츠를 에론 머스크 속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 소비자들이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 같다. 애플처럼.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CCS가 존재를 해서 포드와 GM과 다른 현대 기아차가 연합을 해서 또 다른 또 컨텐츠를 제공할 것 같다. 이제 조금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남 교수님? 그러니까 뭐 제가 IT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전문가적인 의견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삼성은 이제 안드로이드를 그렇죠. 쓰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은 iOS인데 두 개가 공존을 하죠.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삼성 진영이 특히 이제 중국 회사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마켓 셰어를 많이 따올 걸로 알았는데 결국은 최근에 특히 젊은 MZ 세대를 중심으로는 애플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우리가 기술적인 뭐 우위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공존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타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이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애플 아이폰을 2007년부터 계속 써왔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삼성 갤럭시를 계속 네. 쓰는데 점점점 기계는 삼성이 우수할지 모르지만 감성적인 분, 그다음에 뭔가 다른 거 이제 표현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폰이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을 더 많이 그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그 일론 마스크가 내다보는 전략. 세상 내다보는 비전이라는 게 진짜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네. 감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실제 유저의 경험, 그다음에 이제 차저가 많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00개를 이제 오픈을 하는데 실제 전체 미국하고 캐나다에 19,000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지한 자기네 고객들이 많이 쓰는 건 열지 않아요. 그래서 여는 12,000개는 조금 트래픽이 좀 적은 데인데 뭐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에너지 사업을 크게 하는 우리나라 그 뭐 회장님한테
미국에서 수포차지를 만들 수 있는 자리나 그 전력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테슬라가 이미 반 이상을 선점을 해서 다른 데들이 왜냐하면 미국은 민간 쪽이 그 전력 발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많이 선점을 네. 한 게 절대적으로 우위고 이제 우리가 인프라를 그동안 간과를 했는데 네. 테슬라 볼 때는 몇 분기에 몇 대를 팔았냐. 판매 단가가 얼마냐,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그 생태계를 우리가 좀 더 보면서 그 기업에 좀 밸류를 좀 더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충전 관련해 가지고 네, 권영희 교수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단 소비자는 충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모든 게 벌어지는 경쟁은 이제 급속 충전 기준이에요. 보통 집에서 이 전기차 이용자 패턴을 보면 출퇴근할 때는 집에서 완속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급하게 이용할 때 얼마나 빨리 충전을 해주냐 방식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럼요. 우리 보통 해외여행 나갈 때 인천공항에서 멀티탭 하나 사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전기를 쓰는데 어떤 나라는 돼지코 쓰고 어떤 나라는 220V인데 3구 쓰고 네. 어떤 나라는 또 우리는 2구 쓰고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크게 보면은 일본하고 중국이 손잡고 급속 충전을 빨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이게 차오지라고 하는. 그게 예전에 이제 일본이 초창기에 차데모라고 하는 급속 충전기를 밀었다가 네. 혹시 표준될까봐 미국과 유럽이 밀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데모는 조금씩 쇠퇴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충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중국하고 손잡고 네. 중국이 쓰고 있는 방식을 바꿔서 아예 중국과 일본이 손잡고 글로벌로 나가자. 그런 방식이 하나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테슬라 방식, 네. 낙수 방식이 이제 미국 중심으로 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게 다 표준이 테슬라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충전 방식도 각 나라와 대륙별로 크게 나눠질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인천공항에서 나갈 때 가져가듯이 자동차 가지고 해외 나가면 충전 커넥터를 좀 달리 가져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충전해서 SDV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 가운데 이제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장문수 위원님 보시기에 SDV 같은 내용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느 정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능을 하고 있는지요? 일단 그 SDV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기업들이 자율주행 내지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SDV에 대한 투자들이나 네. 방향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일부 좀 수익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 대표적으로 포드나 폭스바겐의 아르고 같은 업체들 드랍했었던 사례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동화와 다른 한 중요한 축으로 SDV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연초에 저희 현대차 그룹에서 신년사 행사가 매번 있고요. 거기에 참 흥미롭게도 이번에 그 송창현 사장님, 타스, 그 Transportation as a Service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부분장이시죠? 네, 네. 부부장님이 네. 포리투다 대표 같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나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자동차는 결국에는 예쁘고 좋은 차 만들면 소비자들이 그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차에 따라붙죠. 근데 SDV로 바뀌게 되면 중요한 건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기술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니즈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자동차에 수백 개, 수만 개의 기술들이 달라붙더라도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그 기능이 없으면 차량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것들이 결국에는 구현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SDV는 실패한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지금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시장을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너네 차량 이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들 다 다뤄봤어. 너네가 운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레코드 트랙이 있는지를 이제 자기네들의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축이 하나 있고 소위 말해 이
저희 뭐랄까요 인터넷 생태계를 쥐고 있는 컨텐츠 생태계를 쥐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엔 너네들이 자율주행 다 만들어 놓을 건데 그 다음은 이 자동차는 결국에는 차량 안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너가 휴대폰을 쓰고 있거나 태블릿 PC를 사용했을 때 원하는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험들을 너가 손 떼고 이동하는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소비하는 일종의 디바이스화가 될 텐데 그 생태계 너네가 잘 다룰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율주행은 레벨 3 정도밖에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각 진영에서는 이게 진행이 돼가는 과정 중에 내가 얼마만큼 이 생태계를 먼저 먹을 수 있는지, 다른 한쪽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가시성 있게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투자들과 어떤 그 방향성들에 대한 그 저울질들이 시장 안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 또 다른 이 기술적인 용어를 몇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문수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소위 우리가 OTA라 그러죠. Over the Air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플 같은 거 쓰고 안드로이드 쓰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이제 날아오는 건데 이 기술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기술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CPU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MCU 같은 새로운 하나의 컨트롤 유닛이 있어야 된다. 이런 반도체 기술이나 AI 기술이 존재하느냐 현대에 존재하지 않으면 삼성 일렉트로닉스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느냐 전혀 논의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경쟁이 아니라 협업 관계고 상호 보완적 기능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는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엔비디아가 있고 인텔이 있고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경쟁력 싸움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라는 게 그 한국 기업을 현대기아차. 예. 예. 그 뭐 어차피 현대 기아가 이제 내재화를 못하면 뭐 엔비디아건 AMD건 뭐 테슬라도 제가 알기로는 꼭 엔비디아를 쓰는 게 아니라 AMD를 쓰고 AMD 물론 쓰고 자체 네. 개발하는 칩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시장이 지금 한 2조 5천억 달러쯤 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고 반도체 시장이 한 5배 6배쯤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소프트웨어나 부가가치가 이제 얹어져서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달려드는 건데 제 생각엔 그래도 여러 면에 있어서는 현대 기아가 다른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포드 같은 데가 좀 지쳐져 있죠. 그래서 그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 전문가들, 해외 전문가랑 국내 전문가들 그 기업 대표분들 얘기 들으면 테슬라가 한 5년, 6년 정도 앞서 있는데 여전히 그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그 나머지 중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의사결정 속도나 실천력이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들은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6개월 동안 토론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팀끼리 저녁에 모여서 예. 회식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내일부터 하니까. 그러면서 네. 우리가 훨씬 장점이 또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예. 너무 뭐 테슬라가 모든 시장을 다 갖고 갈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너무 우리가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장문수 생각을 의원님. 해봅니다. 네. 이 말을 이어받아서 네. 방금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 테슬라가 13일 연속 AI와 관련돼서 상승을 했다. AI 희망의 기대를 가지고. 그럼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놓고 보면 현대기아차도 어느 정도 AI 관련된 내용만 좀 붙여주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대차 주식은 테슬라에 못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사실 이제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네. 참 저도 안타깝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그 기존에 있는 완성차들이 레거시 업체로 분류가 돼버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혁신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나눠진 느낌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 나눠진 카테고리 안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나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서로 약간 좀 섞이지 못하는 뭐 물갈기름 같은 상황처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CEO 인베스터 데이를 매해마다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기아차 모두 개최를 하면서 그간 진행해 왔었던 사업의 진척이라든지 미래 전략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기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말 그대로 레거시 기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표현하는 방법은 서툽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예전부터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부터 자기네들의 기술이라든지 그 경영 전략이라든가 사업 모델들을 상당히 구체화시켜서 이것들을 자본시장에 설득했고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투자 비용들을 충당하는 일종의 생존 과정들을 겪어왔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많은 볼륨의 차량들을 가지고 좋은 현금 흐름들을 창출해가면서 그 기업들 간 경쟁을 해왔었던 구도였기 때문에 네. 내 전략을 구체화시켜서 내 밖에 내보이는 거에 서투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견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건 그 2019년 이후부터 지금 한 4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CU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간의 이슈들,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에 대한 뭐 새로운 증설이라든가 혹은 자율주행 기술들에 대해서 뭐 모셔널, 포리투닷,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그 안에 내부적으로 각각의 트랙별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 그 안에서의 시너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툴다라는 걸 알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탄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만은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숫자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뭐 투자에 대한 비용 계획들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어떤 그 안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비교적 설득력 있게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멀티플이 좀 많이 눌려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저는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폭발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전통 업체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하기 그러니까 고민하는 부분이 뭐 현대차, 기아차가 합치면 한 800만 대쯤 되나요? 뭐 하여간 도요타, 볼kswagen 900만 대, 1000만 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조가 강한 이 생산 설비가 이 회사의 자산인지 부채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것이 뭐 볼kswagen이나 도요타 뭐 모든 GM 같은데 퍼가 뭐 적게는 4배에서 7, 8배 뭐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고민이고 물론 톱10 업체 중에 탈락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네.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동차 회사를 보면 이제 테슬라 혼자 퍼가 한 50배 정도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거대 자동차 회사 그 사이에 포르쉐랑 페라리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상장돼 있는데 여기가 포르쉐가 퍼가 한 20배 조금 안 되고 페라리가 시총이 한 70조 원쯤 됩니다. 현대차보다 시총이 크죠. 13,000대 생산하는데 여기 퍼가 한 40배 돼요. 그래서 요게 약간 명품같이 또 밸류가 돼서 시장은 요런 그 명품 회사 그러니까 뭐 대당 포르쉐는 한 1억 5천만 원, 페라리 한 5억이 넘죠. 여기는 네. 또 프리미엄을 줘요. 왜냐면 경기 영향도 안 받고 계속 예. 마진이 높으니까. 근데 나머지 업체들은 뭔가 잘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현대차 같이 좀 페널티를 좀 입는 건 좀 안타깝죠. 되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페라리라든지 포르쉐 같은 회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명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권준희 교수님,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핵심이 사실은 SDV 이게 자율주행으로 연결되었을 때 네.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게 되느냐. 사실 이 해킹이 한번 들어가가지고 잘못 여기서 뭐 정보를 그냥 왜곡을 시켜버리면 지구상에 엄청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좀 상상을 하다 보면. 그렇죠. 네. 예, 그 점에 한번 설명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게 될 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순식간에 처리가 빨리빨리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자동차 스스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판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어가 되는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인식의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인식의 정확도가 자꾸 올라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중요한 건 이제 판단의 영역에서 제대로 판단하자고 하니까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는 또 쉽게 모으는데 어떻게 빨리 처리하냐가 또 관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슈퍼컴퓨터까지 만들어가지고 거죠. 도조라고 하는 네.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서 수집된 영상을 바로바로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깔아놓은 빠른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네. 무언가 계속 분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추진하는데 네.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그래요. 자율주행이 가능은 하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모두가 다 이거를 동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행을 허용을 하고 그 주행을 받아들일게라고 하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합의가 되는 시점. 여기에 대해서 다들 예측해 보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섣불리 그게 몇 년도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 네. 거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과 제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연간 8천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가 되는데 네.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거냐라고 네. 보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누군가한테 팔아서 그 판매 수익으로 이익을 가져가는데 더 이상 시장이 늘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돈을 벌 거냐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게 이게 무선 업데이트가 되고 가능하면 스마트폰처럼 옵션은 다 주되 네. 기능의 활성화 여부로 돈을 받자. 네. 네, 그래서 에어컨은 기본으로 달아주는데 에어컨 켜시려면 돈 내세요. 네. 그다음에 브레이크 성능 향상시키려면 업데이트할 때 돈 내세요. 속도를 높이고 싶으세요? 지능을 고도화시키면 돈 내세요. 이걸 이제 테슬라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가면서 SDV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을 뭐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달라지지만 이미 모든 것에 다 옵션을 다 깔아놓고 소비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 로얄티를 받든 커미션을 받든 생기겠다 하는 게 테슬라의 속셈이다. 재밌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장문수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현대차 아까 기아차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 기아차에 대한 어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투자자분들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만나보면 그 기관 투자자분들이 자동차에 손이 안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톤이 좀 낮아지지 않겠냐. 상반기까지는 너무 좋았던 걸 인정하는데 소위 말해 그 피크아웃 네. 혹은 뭐 이익 개선 속도가 둔화되는 점들을 상당히 좀 걱정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얼마 전 그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꼬집어 지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침체를 가정하고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고조됐었던 작년 10월 달 피크아웃 이후 현대차 영업이익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의 눈높이가 지금 현재 기준 거진 50% 이상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된다 하더라도 이익의 눈높이가 그만큼 50% 올랐는데 주가는 연초 대비 올랐을 뿐인 거지 작년 10월 달 대비로는 뭐 거진 10%도 오른 바가 없습니다. 그 말을 돌려 얘기하면 시장의 어떤 피크아웃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멀티플을 뒤로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게도 작년 10월 대비해서 지금 현 시점 올해나 내년에 대한 시장 수요의 가시성이 훨씬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많이 사라졌다라는 점이고요. 네. 완성차도 그동안 이익을 잘 내왔었던 것들에 대해 투자자들이 폄하했었던 가장 큰 요인이 환효과 때문이 아니냐. 환효과를 제거하고 보면 이익이 전혀 늘지 않았더라. 더 들어가 보면 가동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공급망이 부족해서 안 좋아서 볼륨이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격을 올린 셈이니 다시 공급을 늘리게 된다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작년 3분기 뭐 품질 비용 때문에 제가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때까지 이익의 패턴을 보면 네. 가격이 팽창하면서 볼륨이 동시에 늘어나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를 볼 때는 완성차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완성차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됐다는 걸 좀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멀티플의 후퇴가 시장에서는 너무 좀 걱정스럽게 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막상 하반기 때 그 이익들이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면 네. 이런 그 온도 차이들이 좀 메워지면서 네. 주가는 다시 좀 정상 수준으로 좀 복귀하는 과정으로 좀 시장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남우 교수님한테는 마지막 멘트로 엔비디아에 네. 비견되는 테슬라에 예.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한번 보시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는 걸로 하시고 우리 권윤주 교수님께서는 자동차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이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그 장문수 의원께서는 투자 전략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장기로 가셔라 단기 투자로 가셔라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니 해도 우리 호흡을 길게 갖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의 베스트 포지션된 회사로 장기 보유에 적합하고 오히려
이 회사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은 있었지만 5년을 보면 주가가 11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역발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희 교수님.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서 하반기에 자동차 중에서 아마 전기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고요.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보급형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저가의 전기차를 빨리 내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가격을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 이제 전기차는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 확보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가지고 어쩔 때는 올렸다가 어쩔 때는 내렸다가 했잖아요. 네. 제가 보는 이 관점은 뭐냐면 시장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네. 이 시장에서 한번 올려서 괜찮으면 쪽 더 올릴 거고 이 시장 한번 내려봤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네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보급형에서 가장 적절한지를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네. 이것도 좀 관전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장문수 위원님. 자동차 주식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다른 섹터보다 쉽습니다. 쉽습니까? 이익이 절대 이 주가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익은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뭐 미국이지만 내년에는 그동안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민감해서 수요가 많이 눌려 있었던 유럽이 또 시장을 성장 주도하면서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계속 시장의 볼륨 성장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전환 잘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신공장 증설이라든지 모멘텀 있는 뭐 현대기아차, 뭐 현대모비스까지도 저희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주가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저희는 좀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세 번 말씀을 듣고 보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밝다. 내년이 시간이 갈수록 더 밝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고 조정받는다 그럴 때 조금씩 더 사 모아 놓는 것이 중장기적 전략으로 상당히 스마트한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년 내내 이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에 시달렸던 글로벌 증시가 올해 들어서 AI 붐이라는 열풍을 타고 순항 중입니다. 이 열풍이 이대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처럼 폭우로 돌변할지 미리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만은 이 태양의 열기를 식혀줄 양산과 또 폭우를 막아줄 우산을 둘 다 준비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올해 하반기도 만족스러운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2경제신정꾼 양질의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